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을 강의하게 된 김혜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이 동영상을 보실 때는요, 굳은 의지로 보시겠죠. 자, 시험이란 우리 앞에서,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뭘까요? 합격이겠죠. 자,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출발하셨으니까요. 지금은 출발이지만, 자, 1년 뒤에, 그러니까 2016년 10월쯤에는 10월 시험 보시고 11월에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제 이름은,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물론 인터넷 돌아 다 확인하셨겠죠. 김의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니셜로 표시하게 되면 뭐가 되죠? 키요. 제가 바로 합격 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를 합격 열쇠를 만나셨으니까 내년 가을에 2016년에는 반드시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저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합격이 최고의 목표는 아니죠. 그건 하나의 중간 목표죠. 최종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중개업을 하시든가 아니면 재테크해서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는 거죠. 그 목표, 최고의 목표, 최종의 목표를 이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첫 시간에는 왜 부동산 공시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런 사례를 하나 가지고 들어볼 텐데, 설령 못 알아듣는 말이 있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5월 달만 되게 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또 필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칠판에 그림 보시면서 아, 저런 것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구나, 그렇게만 하시고 두 번 볼 것도 없습니다. 쭉 들으시면서 그래서 부동산 공시 제도가 필요하고 내가 나중에 중개사가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 한번 다져보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갑을병정 수없이 나올 겁니다. 민법에서도 하실 거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떡볶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떡볶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을 해서 자, 친구 A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야, 1억만 빌려달라. 자, 친구가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줄 만한 친구니까 갔겠죠. 자, 그래서 빌려주는데 이때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친구.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이런 용어 구사가 낯설지라도요, 나중에는 이런 용어 구사가 자연스럽게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를 하시게 되면 중개업소에 오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개업소 가기 전에 현재 인터넷에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검토하시죠. 그런데 손님을 오신 분이나 중개업자나 쓰는 용어가 같고 오히려 그 손님보다 용어 구사가 더디다면 그러면 손님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입에 닿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다 보면 결코 어려운 말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가 채권자 그러면 갑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채무자. 자, 이러기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금전 채권 그러죠. 자, 이렇게 채권이 발생을 하고 채권자인데 자, 1억 빌려주고 이렇게 이제 약정을 합니다. 자, 변제기는 3년 뒤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연이자 10%. 요즘 뭐 10% 고금리는 없지만 계산상의 편의로 해서요. 자, 이렇게 약정을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사업이 잘 되면 이자 쭉 1년, 2년, 3년 차 받고 3년 뒤에 원금을 회수하면 되죠. 그런데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돈 빌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채권 발생은 꼭 문서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죠.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채권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하나 받아놔요? 차용증. 우리말로 차용증, 현금 보관증. 그렇다면 이제 법조문에서는 채권 증서를 발행했죠. 자, 차용증 발행했습니다. 자, 1년 뒤에 이자 들어옵니다. 2년까지 이자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자, 3년이 됐는데 언제부턴가 이자가 밀리더니 이자가 입금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겠죠. 왜 이자 안 내느냐? 아, 옆집에 또 떡볶이집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
좀만 기다려달라. 자, 그 뒤에 또 그 말 믿고 몇 달 미뤘습니다. 자, 몇 달 뒤에 자, 친구 집에 찾아가 봤더니 안 계십니다. 애들만 있습니다. 부도 나서 어디 가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채권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1억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 행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구제하면 안 되죠. 다행히 봤더니요, 이 사람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하면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죠. 경매는 어디 가서 신청할까요? 그렇죠. 법원에 가서 하겠죠. 자, 그럼 법원에서 자, 경매 신청하면 판사가 물어보겠죠. 왜 너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넣어달라고 하느냐? 아, 내가 애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판사가 욕을 합니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겠니?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대라. 그럼 이제 뭐 하겠어요? 차용증 보여주겠죠. 자,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죠? 차용증 누가 작성했니? 자, 이 차용증은 개인 간에 작성된 사서증서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왔는데 이 차용증은 얼마든지 유조될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으로는 판사가 이 채권을 인정 못하겠다. 경매 안 받아줍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하려면 판사가 그러죠.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대라. 공적인 증거.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집행권은 그럽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중개사법에서 하시는 말이고요. 뭐 받아야 돼요? 소송에서 판결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A가 값을 상대로 소송할 것이고 소송에서 판결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 많이 걸리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간단히 많이 걸린다고 표현하지만 A는 지금 심정이 어떠겠어요? 만약 A가요, 부인 모르게 친구 빌려줬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인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책에 보면 그냥 소송 걸어서 뭐 받았다, 판결 받았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런 아픈 속내가 다 있겠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요. 자, 판결 받았습니다. 자, 판결문에 뭐라고 써지냐? 갑은 A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물론 이자도 지급하고 다 나오겠죠. 자, 판결 가지고 와서 경매 신청하면 그때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경매를 받아주죠. 왜? 소송 걸어서 판결했으니까 경매 집행법원에서는 판결로 권리가 증명됐죠. 경매 받아주겠죠. 자, 경매 잡힙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매 절차도 중개사법 가시게 되면 다 배우십니다. 예전에 생략하고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왜 공시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자, 경매했습니다. 자, 했더니 봤더니 저 땅이 감정가 3억이었습니다. 자, 한 번 유찰됐습니다. 자, 만약에 30%씩 저감이 된다면 지역에 따라서 20%씩 저감되기도 하고 30%인데 요즘은 경매를 빨리 하기 위해서 30% 하는 적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자, 37에 21 얼마가 되겠어요? 1000이 떨어지겠죠? 맞죠? 30% 떨어지니까요. 자, 또 유찰됐습니다. 그럼 또 얼마가 됐죠? 제가 암산이 안 되는데요. 또 30% 떨어지면 자, 그냥 여기까지 갔다 오십시다. 자, 2억 1000에 떨어져서 이제 여기서 경매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낙찰을 누가 받느냐? K라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K가 누구일까요? KI, 키가 누구였죠? 저요. 자, 제가 낙찰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민사집행법상 정식 용어는 뭐가 됐죠? 매수인이죠. 매각허가 결정 받아서 자, 내가 이걸 만약에 2억 5천을 받았다. 자, 그럼 2억 5천 받았으면 이 돈에서 자, A가 아까 못 받는 게 얼마였죠? 1억을 줄 건데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요. 갑이 이렇게 하고 도망갈 정도였다면 돈을 A에게만 빌진 않았겠죠. 누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처갓집에 있는 처형한테도 빌리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매지한테도 빌리죠. 친형제한테는 빌릴까요? 안 빌릴까요? 그렇죠. 안 빌리죠. 왜냐하면 망하더라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자, 그럼 B한테도 빌리고 1억이요. C한테도 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경매로 들어가면 B하고 C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도 뭐 걸어놓고 가압류를 걸어놓고서 이제 뭐 하겠어요? 소송에서 이 사람들도 판결 받는 중이겠죠.
자, 근데 2억 5천에 낙찰됐는데, 자, A도 1억, B도 1억, C도 1억. 자, 그래서 다 채권자인데, 이 2억 5천에서는, 자, A에게 먼저 줄 것이냐. 자, 이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채권자는 평등하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입니다.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합니다. 하지만 채권은 얘가 자 만약에 돈을요. 얘는 1월 달에 빌려주고 얘는 2월 달, 얘는 3월 달에 빌려줬더라도 성립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권은 평등 요칙이죠. 그래서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를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5월, 6월 가게 되면 충분히 다루게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는구나, 배워간다는 것만 미리 짐작하시라고. 안 분배당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 경매비용 빼고 2억 5천에다가 이거 합치면 얼마가 돼요? 3억이죠. 그러면 받을 돈은 3억에다가 1억, 2억 5천에 3분의 1씩 받아야겠죠. 그러게 되면 얼마가 되죠? 자, 여기를 계산을 좀 쉽게 할게요. 3억인데 1억 5천에 낙찰됐다 합시다. 한 번 더 유찰되세요. 그럼 이게 1억 5천. 그러면 3분의 1 하면 얼마가 돼요? 5천. 5천 받아야겠죠. 자, 여기서 A라는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소송에서 판결 받느라고 자 여기서 한 6개월에서 1년 마음고생 심했고요. 경매가 이렇게 진행돼서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해서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또 한 6개월 또 마음고생했겠죠. 자 그런데 또 경매 끝나서 자 이 사람이 낙찰 대금을 완납하고 배당받으러 봤더니 얼마만 5천밖에 안 주죠. 얼마 빌려줬는데 1억. 이자는 빼고라도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뭐였죠? 판결 받느라고 변호사 비용 들어갔죠. 경매 진행하면서 또 애썼는데 원금도 다 받지 못하잖아요. A는 어떻게 했어요? 특히 A는 지금 부인한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부인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럼 심정이 어떻겠어요? 속이 바짝바짝 타겠죠. 자 여기서 자 여러분이 A라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천 받고 끝났다고 칩시다. 다음에 다시 또 돈 빌려달라면 이제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겠죠. 이런 고생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자 그러면 이 1억을 내 집에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거기 이자 생깁니까? 은행에 놔도 이자 안 생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빌려주는데 나중에 돈을 변제를 못 받거나 애먹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뭔가 필요하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다 공증받는다고요? 물론 공증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공증받더라도 그건 여전히 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집 살 때 대출 받으면 은행이 뭐 걸든가요? 저당권이야. 그래서 이제 상황을 살짝 바꿉니다. 이 사람이 그냥 차용증만 써준 게 아니라 이 사람 토지 부동산에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냥 차이점을 봐볼까요? 자, 아까는 돈을 받지 못하면 뭐 걸어야 되죠? 판결 받아야 경매를 받아줬었죠. 그런데 저당권자는 등기를 이렇게 딱 해놓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제는 자 돈을 갚지 않는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판결 받을 것 없이 막바로 여기 와서 경매를 집어넣어도 받아줍니다. 자 아까 일반 채권의 경우에는 뭐 받아야 되죠? 판결 받아야 경매를 넣어줬죠. 근데 저당권은 처음부터 민법에서 수없이 외우는데 저당권자에게는 막바로 경매 신청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뭐 받을 것 없이. 판결 받을 것 없이. 자, 여기서 용어를 하나 봐볼게요. 자, A가 아까 차용증 받아서 판결 넣는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강제 경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자가 넣는 경매는 임의 경매 그럽니다. 어떤 차이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공부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모든 걸 외우려고 합니다. 근데 외우다 보면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는 외워지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면 외워지지가 않거든요. 멘붕이 없네. 공부라는 건요. 어떻게 하면 외울 거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걸 안 외우고 버틸 것이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주관식입니까? 단답형입니까? 아니죠. 주관식도 아니고 단답형도 아니고 객관식이죠. 그 말은 시험 문제 지문에 다 뜬단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나오면 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강제 경매랑 눈 감고 그의 개념을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 단어 봤을 때 시험 문제 분명히 객관식이니까 다 설문이든 지문이든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거 뭐이다 라고 내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이제 자주 쓰시다 보면 나중에 실무 가서도 그런 용어 구사가 가능해지겠죠. 자, 이 사람은 A가 판결받아서 갑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넣는 경매이기 때문에 강경임이죠. 근데 저당권 왜 임의경매냐면 여기서 저당권 할 때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계약서에 써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계약서에 도장 찍죠. 꼼꼼히 읽어보고. 어떻게 읽어봅니까? 대출 받으려면 은행 직원이 서류 뭐 하죠? 한 10장 줍니다. 그리고 형광펜 그거 주죠. 여기다 뭐 하세요? 사인하세요. 내용은 읽어보려고 했더니 돋보기 써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적혀지냐면 내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내 부동산에 경매를 넣어도 좋다 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좋다. 내가 돈 안 갚으면 네가 경매를 넣으세요 라고 이미 계약에서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매는 갑에 뭐에 계약한 거예요? 물론 진짜로 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겠지만 이 저당권 계약이라는 의미는 경매를 넣어도 좋다는 게 이미 의사표시가 된 거죠. 이걸 무슨 경매?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용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한번 무슨 의미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그리고 책을 읽어가면서 아, 맞구나. 이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구나. 그런 걸 확인하시게 되면 외워야 될 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경매 넣었습니다. 경매 넣어서 똑같이요. 3억 감정가 한 번 유찰, 두 번 유찰돼서 자, 그 다음에 1억 5천에 T가 낙찰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A만 있었던 게 누가 있죠? B하고 C인데 이 사람들은 저당권을 안 해놓고 가압류를 해놨습니다. 자, 1억. 자, 아까는 뭐 있었죠? 안분 배당 있었죠. 그러니까 1억 5천 배당에다가 1억 다 합친 거 3억에다가 자기 거 1억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5천씩 받아왔었죠. 자, 이제 달라지죠. 저당권은 자, 이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권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변제입니다. 자, 차이점이 이제는 안분 배당하는 게 아니고 이 A에게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변제를 줍니다. 얼마? A가 받았던 1억을 먼저 변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끼리 2,500씩 나눠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저당권 힘이 뭐예요? 두 가지 특징이야. 다음에도요. 민법 하시거나 중개사법학이나 등기법 할 때 저당권 나오면 그냥 막연히 저당권 하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지문 읽을 때 속도 안 난다고요. 저당권 하면 이겁니다.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으면 막바로 뭐 할 수도 있고 경매 넣을 수도 있고 판결도 없이 그 다음에 경매 진행됐을 때 안분배당이 아니라 후순위보다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이 바로 뭐가 돼요? 저당권. 두 마디 줄이면 경매 신청권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합니까? 물론 경매 진행되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판결받는 그런 고통은 없었죠. 시간적 고통이야. 그 다음에 경매 진행돼서 원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 다 받았죠.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야 돼요? 저당권입니다. 자, 그럼 이 저당권인데 사실 이 공시 등기제도는 저당권 때문에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저당권이 등기부에 올라갔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A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할까요, 안 할까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집 사면서요. 대출 받았습니다. 그럼 그 집에 은행 직원이 와서 살든가요? 내가 계속 살든가요? 그렇죠. 자,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의 점유, 사용 수익과는 관련이 없죠. 단지 돈 빌렸다가 이자 꼬박꼬박 받으면 상관없는 거죠. 그랬다가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 신청권과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죠. 이 사람은 물건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는 사람이죠. 저당권의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이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등기가 안 돼 있다고 쳐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니까 이 3억짜리 집을 을한테 팔려고 합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3억에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저당권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라는 게 없거나 공시가 안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은 이걸 갑의 것인 줄 알고 3억에 샀습니다. 자, 3억에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결국 돈을 못 받았습니다. 경매에 놓습니다. 자, 누가 낙찰받았죠? 키가 낙찰받았죠. 자, 키가 낙찰받으면 누구 것 된 거예요? 저 부동산이. K 것 됐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산다고요? 아니죠. 울 것이 된다면 이 K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쫓겨나야 되죠.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내가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이 부동산을 사지를 않거나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했을 건데, 자, 이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산 사람인데, 자,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집 살 때 그 집을 아무리 가서 꼼꼼히 살피더라도 저당권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왜?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되죠? 부동산 거래했다가 저당권의 존재를 모르고 거래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저당권이 있다는 거, 있다면 금액이 얼마짜리라는 걸 보여줘야만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공시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시제도가 필요한데, 공시란 말은 무슨 말이야?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부동산 공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외우지 마라 그랬죠. 어떤 문구나 문장이 나오거나 단어가 나오면 먼저 항상 왜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가 배울 과목이 지금 부동산 공시제도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뭐예요? 자, 동자가 이제 움직일 동자입니다. 나중에 민법 시간에 다 배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물건이니까 움직이는 물건이 동산이라면 부동산은 앞에다 뭐 붙이는 거죠? 아니 붙자 붙이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 하면 초등학생 해석이고, 민법에서 부동산 개념은 다시 나오지만 크게 우리가 가장 뭐로 보는 거예요? 토지죠, 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죠? 정착물 중에서 이렇게 독립성 있는 건물, 이걸 우리가 부동산 하죠. 여기서 쉬운 거 하나 힌트 퀴즈 하나 내볼까요? 자, 갑이 토지와 건물을 을에게 5억에 팔았습니다. 을은 하나의 물건을 샀을까요? 두 개의 물건을 샀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듣죠? 자, 그럼 촬영하는데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는요, 제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다고 생각하시고 1대1로 지금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면 그건 옆에 짝꿍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답 잘못했으면 잠깐 멈춰서 찾아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입력된 것들은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선명히 납니다. 근데 스르륵 쭉 듣고 가버리게 되면 스르륵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제가 질문 던졌을 때는 스스로 대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요. 자, 을은 한 개의 물건을 샀을까요? 두 개의 물건을 샀을까요? 그렇죠. 두 개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그냥 5억에 하고 계약서는 한 장 쓰지만 민법적으로는 뭐와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긴 하지만 독립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두 개의 물건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동산은 토지 건물로 칩시다. 그 다음 이제 뭐라고 했죠? 공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개해서 보여준다. 또는 공적 장부로서 나타내준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을입니다. 이 부동산을 뭐 하려고 하는데요? 거래하려는 입장에서는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처럼 당할 수는 없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되죠. 권리관계를 알아야 되죠. 즉,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말 소유자 맞는지, 왜냐하면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자, 또 아까처럼 여기 뭐가 있는지, 저당권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소유권, 저당권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적인 장부를 국가에서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딩동댕. 등기부를 만들어놨습니다.
등기부를 만들어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떼어보는데, 자, 옛날에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그랬지만 지금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전산화가 대법, 옛날 종이 등기에서 전산화 되면서 뭐라고 부르죠? 등기상 증명서 그럽니다. 그래서 친구를 할지 그냥 일반인들 간에는 지금도 등기부 등본 쓰지만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고 공부하실 때부터요.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용어를 쓰시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시게 되면 자, 손님은 옛날 분들은 다 그러거든요. 등기부 등본 좀 봅시다. 등기부 등본 안 띄워주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현재 법령에 있는 용어들을 써야 되죠. 아, 등기상 증명서요. 등기상 전부증명서. 등기상 일부증명서.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씁니까? 아, 어르신이 쓰는 말들은 옛날 종이 시절에 쓰던 말이고 현재는 전산화가 돼서 정확한 명칭은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라고 해줘야 아, 이 사람이 나보다 한 수 위구나. 아, 이 사람이 새롭게 공부를 했구나. 이 사람에게 매매를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말이 길더라도 등기상 증명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등기상 증명서 띄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권 있는지 확인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이때 등기상 증명서 하나 뗄까요? 두 개 뗄까요? 두 개 떼야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 부동산으로 본다고요. 그럼 뭐도 있겠어요? 토지 등기부도 있을 것이고 건물 등기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등기부 뭐 떼어보고 토지 등기도 떼보고 뭐도 떼봐야 돼요. 건물 등기부도 떼봐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도 떼봐야 되겠죠. 자, 등기부 떼보시면 자, 등기부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뭐 나오냐면요. 소유자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저당권 있으면 저당권 나오고 저당권 같은 게 없으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봐볼까요? 이 등기부에다가 소유자 갑, 저당권자 A, 돈 1억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땅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권리관계를 통해서 누가 소유자인지 저당권자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뭐도 나와야 돼요. 어떤 땅에 대해서 네가 갖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다음에 그 땅의 지번이 몇 번인지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등기부는 법원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법원직 공무원들은 등기소 공무원들은 실질 심사권이 없습니다. 서류만 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이게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지 토지의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를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만들 때 소유자 이름과 저당권 쓰기 전에 표지에다가 어떤 부동산인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등기부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 토지 14번 땅 지번 지목 대 면적 280제곱미터 건물 3층짜리 건물. 자, 그래서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지붕은 뭘로? 다 나옵니다. 토지 등기 표제부나 건물 등기 표제부에. 그런데 이 내용은 등기관들이 조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누가 조사해야 돼요? 구청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 군청 공무원들이야. 그분들이 가서 이런 어떤 부동산이냐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장부를 만듭니다. 근데 아까 등기소에서 만드는 장부는 뭐였었죠? 등기부인데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행정청이기 때문에 대장 그럽니다. 자, 다시 또 퀴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대장 몇 개 떼어봐야 될까요? 아, 대장은 대장 등본 그럽니다. 몇 개? 그렇죠, 2개죠. 왜요? 뭐도 떼봐야 되죠? 토지 대장 떼봐야 되고 이제 건물은 우리가 건물이라 한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 그럽니다. 물론 여기 필요할 때는 지적도도 떼보고 도면도 떼보지만 그건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나올 거니까 일단은 토지라면 토지 대장 떼보고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대장인데 일선 누가 해서 시군 구 행정부에서 만들겠죠. 그러면 이거 토지대장 만들고 건축물대장 만들려면 현장에 가서 뭐 하겠어요? 조사하겠죠. 토지에 뭐 붙여주고 지번 측량할까요 안 할까요? 측량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경계선 정해야 되겠죠. 지목도 현황 조사하고 면적해서 측정하겠죠. 건물의 구조도 다 해서 토지라면 토지대장에 건물이라면 건축물에 만들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을은 이 부동산을 5억에 지금 살려고 합니다. 칠판에 주어진 자료만 보고 대답하십시오. 몇 가지 장부를 떼봐야 되죠. 그렇죠. 네 가지야. 뭐? 자, 토지대장 떼보고 건축물대장 떼고 자, 토지 등기 떼보고 건물 등기 네 가지를 떼봐야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뭐 어디 가야 되죠? 원래는 시청, 구청, 군청 가야 되겠죠. 여기는 등기소인데 지금은 다 전산화 됐죠. 자, 이거 어디 가서 떼면 돼요? 인터넷 가셔서 민원 24시 들어가서 떼실 수 있고 이건 민원 24시 하면 안 되겠죠. 왜? 등기소문데 이건 행정부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디로 하는 거죠?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수강하시기 때문에 자, 첫 시간이 끝나게 되면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첫 화면만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가서 몇 가지 떼보나 네 가지 떼보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를 만들었고 자, 을이 봤더니 토지의 면적 나오죠. 건물의 연면적 나오겠죠. 건폐율, 용적률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뭐 하는 거야?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공시제도야. 자, 첫 시간에 키워드는 뭐냐? 부동산은 왜 공시를 한다? 부동산 거래할 사람들이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공시제도.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건 뭐가 해서? 등기부에서.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건 어디에서? 대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 됩니다. 자, 이건 어디서 할까요? 등기부에 대해서는 여기서 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하게 됩니다. 자, 토지대장은 어디서 하냐면 자, 원래 이름이 이거였습니다. 지적법인데 자, 현대사회가 이제 다양화해가지고 그 다음에 정보가 많아지죠. 근데 국토정보에 대한 모든 바탕은 지적인데 이 지적이랄지 다른 법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 법률 지금 이름 안 외워도 됩니다. 제가 수없이 할 거니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9월달 되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용어 구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11월, 12, 1, 2, 3월까지는 이런 법률 용어를 할지요. 근데 민법에서 배우는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 무효 취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12일, 12, 1, 2, 3개월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4개월서부터는 책에 있는 용어,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를 여러분 입에서도 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사가 됐다는 말은 그동안 5개월 동안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를 구사하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부동산 공시에서는 자, 뭔만 지적 파트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거 법률이고요. 여기서 어느 파트? 지적.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지. 적자가 장부적자입니다. 토지 대장, 토지 등록에 관한 내용만 따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통상 지적법 할 때는 이 법 중에서도 이 파트만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대장은 지적에서 다룹니다. 물론 근거 법률은 이 법이 되지만. 근데 지자가 무슨 지자죠? 땅 지자죠.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여기에서 다루지? 그렇죠. 눈치채야죠. 자,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채야 됩니다. 그럼 눈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강의를 듣다 보면 1회독, 2회독 하게 되다 보면 여백에서, 공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행간에서 그런 눈치를 배우는 겁니다. 그냥 생긴 눈치가 아니죠. 자, 여기는 뭐예요? 건축물, 여기는 땅지, 지적. 그러니까 A는 지적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는 거죠.
얘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법 가시게 되면 건축법에서 따로 건축허가 절차, 그 다음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 절차, 거기서 건축물회장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시하는 건 네 가지 장부였죠.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대장, 건축물회장. 그런데 법을 만들 때 여기는 또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여기는 토지 건물을 다 다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적이니까 토지는 다루는데 건축법은 여기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목차 잡으실 때 지적에서는 토지만 다루고 건축물회장은 건축법에서 따로 다룬다. 하지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전부 다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시제가 필요한데 여러분 교재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자, 12페이지에 이런 말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간 하단에 표 있죠. 이 표는 지금 보지 마십시오. 자, 지적과 등기를 마친 다음에 보게 되면 이 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머리 지나버립니다. 여기 표는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히 활용하시고요. 한번 끝났을 때 마지막 강의 끝나고 딱 보면서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자, 13페이지는 자, 거기 있는데 이건 간단히 이렇게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바다입니다. 자, 내가 공유시면 매립 면허를 따서 매립공사에서 매립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뭐로 바뀐 거죠? 바다가 땅이 됐죠. 자, 바다가 땅이 됐으면 새로운 토지가 됐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원시취득이죠. 바다가 땅이 되는 순간, 자, 만약에 갑이했다면 원시취득에서 새로운 땅 소유자 됐죠. 자, 장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질문 들어옵니다. 군청 지적과에 먼저 갈까요? 아니면 여기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먼저 만들까요? 아까 저기에서 설명이 깔았습니다. 등기소 공무원들은 어디 안 다닌다고요? 현장 안 나온다고요? 군청 공무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먼저 가야 돼요? 여기 먼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과에서 그렇죠.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 자, 이번에 땅을 하나 바다로 해서 땅이 돼서 원시취득했거든요. 장부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때는 영어를 지금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어를 안 외우셔도 됩니다. 내가 땅이 생겼는데 처음으로 뭐 만들어주세요? 장부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무슨 장부요? 토지대장. 측량에서 지적도. 그래서 이렇게 지적에서는 장부에 처음 올리는 거 뭐라는 거예요? 신규 등록하게 되면. 자, 이때 뭐 붙여주는 거예요? 행정구역은 정해졌겠죠. 여기 만약 평택이라면 뭐 경기도 평택시 무슨 동 이제 뭐 나오는 거죠? 지번 붙여줍니다. 자, 지목 정해줍니다. 측량에서 뭐도 나오고 면적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자 누군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자, 아까 제가 사실관계는 대장에서 하고 권리관계는 등기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불일치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예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자, 신규 등록할 때는 여기 현재 뭐가 없는 상태죠. 등기가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등록할 때만큼은 예의를 둡니다. 자, 이렇게 지적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하냐면 지적소관청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에 가서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이 소유자도 정하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뭐라 한다? 신규 등록합니다. 자, 이거 들고 가면 이제 어디 가는 거죠? 등기소 가죠. 지금 등기 무슨 상태야? 미등기 상태죠. 내 땅 등기 만들어주세요. 자, 용어의 싸움입니다. 아까 지적과에 가서 처음 할 때는 뭐라고 그랬죠? 신규 등록 그랬죠. 자, 등기소 가서 내 땅 등기 만들어주세요. 이거 뭐라 할까요? 그렇죠. 지금 벌써 대답하신 분들은 그 전에 뭔가 사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2015년에 시험을 한번 보셨거나죠. 자,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자, 그 전에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2개월, 3개월 지나다 보면 재수하신 분들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재수하시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통상 통계를 보면 자,
2015년에 12,000명 정도 합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합격하신 분들 비율은 학원에서도요. 학원에 합격률은 80% 나오더라도 합격률이 1년 만에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올인할 수 있거나,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부동산 학개론이랄지 또는 공법, 건축법이랄지 세무사, 법무사 이런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한두 과목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합니다. 그다음 이제 학생들이 할지 올인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지 않고 직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통상 2년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수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요. 1년, 2년 나눠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년 만에 하셔도 되고, 일단 중개사 자격증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죠. 중간 목표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걸 무슨 느끼? 보조 느끼야. 그러니까 아까 미등록 상태에서, 여기는 이런 말을 쓰죠. 미등록 상태에서 처음 하는 걸 신규 등록하게 되고, 자, 등기소 미등기 상태에서 처음 하는 걸 무슨 느끼? 보조 느끼라고 합니다. 보조 느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지 대장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보조 느끼에서 여러분 교육했다시피 표제부도, 갑구도 이거 보고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보조 느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땅 팔리고 뭐 하게 되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권리 변동은 어디에서? 등기에서 하게 되면 이제 등기를 가지고 소유자는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첫 시간은 이렇게 부동산 공시가 필요하느냐, 약간은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한 바퀴만 돌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게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공시법 중에서도 지적법 첫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